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라이프치히가 베르너의 대체자로 황희찬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는 3-4-1-2나 3-5-2 혹은 4-4-2까지 이번 시즌 다양한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형을 사용하든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인데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는 최전방 공격수와 바로 밑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시작될 때 이 4명의 선수는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거나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측면 공간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미있는 것은 이 4명의 선수가 서로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풀백이 올라왔을 때는 6명의 선수가 특정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따라서 라이프치히의 최전방 공격수, 미드필더, 더 나아가서는 풀백까지 공격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뛰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르너의 이번 시즌 활동 반경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베르너의 활동 반경이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 전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베르너가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경기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라이프치히가 황희찬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황희찬의 활동 반경을 보면 황희찬 또한 베르너처럼 측면과 중앙,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처럼 황희찬이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베르너와 비슷한 활동 반경과 동선을 보여준다는 것은 라이프치히가 베르너의 대체자로 황희찬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황희찬을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는 황희찬이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라이프치히는 공격 상황에서 6명, 더 나아가면 7명의 선수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전방에서 많은 선수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바꿔가면서 자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주는 만큼 공격을 진행하다가 수비 상황이 되면 수비라인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라인을 형성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횟수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라이프치히는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선수들이 수비라인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가 태클이나 인터셉트처럼 수비적인 플레이를 시도한 위치를 나타낸 자료고, 붉은색이 진할수록 수비적인 플레이가 이루어진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라이프치히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진영보다 상대방의 진영에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자주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번째로 많은 태클을 시도한 팀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나 도르트문트처럼 리그 내에서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들의 태클 횟수가 적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한 라이프치히가 순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태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라이프치히는 전방에서 굉장히 많은 태클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는 팀인데요. 라이프치히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도 분데스리가에서 2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었는데, 적은 실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전방에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플레이가 훌륭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들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찰츠부르크 또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라는 것인데요. 챔피언스리그를 기준으로 보면 잘츠부르크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팀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경기당 2번째로 많은 태클을 성공시킨 팀이었고, 라이프치히는 3번째로 많은 태클을 성공시킨 팀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팀 모두 많은 태클을 기록하는 팀이었고, 특히 잘츠부르크도 라이프치히처럼 전방에서 시도한 태클 횟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리버풀과 잘츠부르크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자료는 두 팀이 태클을 시도한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 잘츠부르크가 하프라인 위에서 시도한 태클 횟수가 리버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츠부르크는 리버풀을 상대로도 라인을 끌어올려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잘츠부르크의 공격수들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어야 했고, 황희찬은 이번 시즌 자신의 강한 체력을 활용해서 90분 내내 상대 수비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황희찬은 라이프치히의 전술에 적합한 성향을 가진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가 수비라인을 내렸을 때 황희찬이 베르너의 역할을 대체해줄 수 있을 것인가도 황희찬이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이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수비 상황에서 베르너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폴센이나 슈크처럼 체격이 좋은 선수가 베르너의 밑에 위치했는데요. 이때 라이프치히의 역습 패턴은 먼저 폴센이나 슈크에게 볼을 보내주고
이 선수들이 볼을 떨어뜨려주면 전방으로 올라오고 있던 미드필더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베르너를 향해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상대 수비수와의 볼경합에서 승리하는 것이 라이프치히의 가장 주요한 역습 패턴이었는데요. 라이프치히는 여기서 베르너가 수행하던 역할을 그대로 황희찬에게 넘겨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황희찬도 이러한 역습 상황에서 큰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황희찬은 수비라인 뒤로 볼이 떨어지고 상대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이 시작될 때 베르너처럼 볼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수비수보다 먼저 볼을 차지하거나 수비수가 볼을 차지하더라도 수비수의 실수를 유도해내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베르너처럼 황희찬도 역습 상황에서 저돌적인 공간 침투를 보여준다는 것이 라이프치히가 베르너의 대체자로 황희찬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저돌적인 공간 침투는 지공 상황에서도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나겔스만 체제에서 라이프치히는 지공 상황에서 폴센과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먼저 후방에서 폴센이나 시크에게 볼을 한 번에 전달해주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수 바로 밑에 있는 선수들이 높은 지역으로 전진합니다. 이때 폴센과 시크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있다가 올라오는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하는데 이 순간 베르너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고 볼을 잡은 선수는 전방을 향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서 달려나가는 베르너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팀 입장에서는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와 올라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까지 세 선수의 움직임을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공격 패턴을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황희찬은 여기서 전방으로 침투하고 득점을 마무리하는 베르너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고, 황희찬이 잘츠부르크에서 저돌적인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라이프치히는 베르너가 보여줬던 저돌적인 공간 침투를 황희찬이 대신하면서 베르너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드불의 영향력이 큰 라이프치히와 잘츠부르크의 전술적인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것도 라이프치히가 황희찬을 베르너의 이상적인 대체자로 생각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가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을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하고 선수들이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찰츠부르크는 최전방 투톱 밑에 2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4-4-2 전형을 주로 사용하면서 전방에 위치한 4명의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을 만나든 좌우 측면 수비수를 높게 끌어올리면서 공격 숫자를 최대한 늘려놓고 볼을 빼앗겼을 때 강한 전방 압박으로 역습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것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여기서 슈크나 폴센의 역할을 홀란드나 다카, 은쿤쿠나 자비처 혹은 포르스베리와 올모의 역할을 소보슬라이나 미나미노 같은 선수들이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돌적인 움직임을 가장 큰 무기로 삼는 베르너의 역할은 황희찬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르너가 이적했을 때 라이프치히의 입장에서는 베르너가 수행하던 역할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황희찬이 베르너의 가장 적합한 대체자일 수밖에 없었고, 황희찬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이미 증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황희찬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황희찬의 입장에서도 좀 더 높은 수준의 팀과 리그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황희찬이 다음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의 공백을 얼마나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 다음 시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많은 팬들이 다음 시즌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전형에서도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는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최전방 공격수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라이머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5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라인 앞에 배치되는데요. 한편 라이프치히의 공격 과정에서 지켜볼 만한 또 다른 포인트는 풀백이 전진하면서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 비스듬한 방향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 라이프치히는 월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엇갈린 위치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에 위치한 선수가 볼을 받을 때 후방에는 볼을 건네줄 수 있는 패스 선택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라이프치히는 과감하게 앞선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앞선에 있는 선수가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볼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때 후방에서 볼을 받는 선수는 전방을 향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볼을 전달해주면서 라이프치히의 공격 패턴이 완성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라이프치히의 공격 방식을 정리해보면 월패스를 통해서 볼을 전진시키고 전방에서는 선수들이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킬 때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가는데요. 월패스를 받는 선수에게 보내주는 과감한 패스,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과감한 전진 패스가 많은 팀이고 전방으로 볼을 과감하게 보내주는 만큼 볼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이처럼 볼을 점유하기보다 과감하고 빠르게 볼을 전진시키는 것은 호펜하임 시절부터 보여줬던 나겔스만 감독의 경기 스타일인데요. 라이프치히 또한 나겔스만이 오기 전부터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나겔스만의 스타일이 라이프치히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 참가했던 모든 팀들의 평균 볼 전개 속도를 비교해봐도 라이프치히는 리그에서 가장 빠르게 볼을 전개하는 팀이었고 나겔스만이 이끌었던 호펜하임 또한 리그에서 네 번째로 볼 전개 속도가 빠른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라이프치히가 나겔스만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 것은 팀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적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 문제는 수비수가 과감하게 전진했을 때 수비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봐도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실점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라이프치히가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볼을 빼앗아 오는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은 라이프치히의 수비 스타일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덴메를 판매한 것이 라이프치히의 수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덴메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었는데 특히 라이프치히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강한 압박을 시도할 때 덴메가 중원에서 상대의 볼을 적절하게 차단해줬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덴메를 나폴리로 이적시킨 상태에서 덴메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덴메의 공백을 느끼고 있고 덴메가 이적한 이후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그리고 8실점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 후반기에는 덴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가 라이프치히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